저는 이렇게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 제가 준 돈으로 상간 영화 놀고 먹고 할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복수하겠다고 생각했으니 저는 이제 슬슬 증거를 더 모아봐야 했어요. 분명 호텔이나 싼 모텔을 가려는 건 아니었을 테니 혹시 몰라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열어보았어요.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바람 숨기는 법, 유책 배우자 만들기,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했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을 할 심산이더군요. 전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생각했고 모두 다 사진을 찍어둘 뿐이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곤욕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엔 여행까지 갈 예정이었더군요. 예약한 호텔 주소, 지역까지 모두 알게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연으로요. 별 말 없이 남편은 짐을 더 싸서 떠났고 한참을 생각하다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바로 아버님의 환갑잔치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야. 곧 아버님 환갑잔치야.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하는데 괜찮겠어? 뭘 어떡해? 나 취직했어. 이번 주말엔 출장으로 지방 내려가. 내가 출장만 아니었으면 함께 가는데 당신이 고생 좀 해줘. 이번엔 뭐 어쩔 방법이 없네. 어떻게 못 빼? 환갑잔치인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 어떻게 빼? 취직하고 초반이라 빌빌 기고 있는데 알아서 다녀와. 남편은 이번 주말에 상간녀와 여행을 가기로 했었고 그래서 환갑잔치도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와이프는 그렇다 쳐도 부모는 잘 모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의 눈이 돌아버리니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저는 그 순간을 시부모님이 무조건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묵을 호텔까지 다 알고 있었던 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환갑잔치 저랑 같이 여행 가요. 강원도 어떠세요? 좋은 걸 예약해두었는데 아주 좋은 호텔 뷔페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인은 취직했는데 출장 때문에 못 온다네요. 가실 거죠? 그럼 좋지. 가야지. 네 시아버지에게도 다 말해두마. 강원도라니 이 친구들이랑 뭐 골프라도 하루 친다고 하겠네.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럼 저랑 어머님이랑 더 좋은 거 가면 되겠네요. 그래도 이놈이 취직도 했니? 참나, 오래 좀 다녀야 할 텐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잘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서 저는 흥신소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려고요. 강원도 쪽 흥신소라고 들었는데 호텔 주소하고 남편 사진 보내드릴 테니 몇 호실로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마 체크인 시간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어디 호텔인지는 알아도 호수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렇게 폭풍전야의 시간이 지나갔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은 이미 벌어진 걸. 강원도에 도착하여 함께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저는 호텔 체크인 시간을 일부러 피해 저녁 시간에 들어갔어요. 체크인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흥신소에서는 딱 맞춰 문자도 오더군요. 1006호입니다. 4시 입실했습니다. 라고요.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어요. 다만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저 파렴치한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지만 부모가 보는 아들 그리고 밖에서의 아들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신 분들이셨기에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미리 언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뗐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방은 702호, 703호예요. 근데 저희 10층으로 갈 거예요. 바로 남편이 여기 있거든요. 어?
미리 와 있었던 거냐?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걸 그랬네. 아니요, 저 말고 딴 여자랑요. 남편 바람났어요. 같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어린 친구고요. 전화 내역을 들어보니 절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혼하고 싶어 해요. 이번 환갑 여행도 상간녀랑 여행 오느라고 출장 핑계대면서 못 온다 했던 거고. 저희 별거 했었습니다. 저한테 계속 정이 떨어진다 했어서요. 종종 와서 돈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덮치러 가려고 해요. 불편하시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으셔야만 하려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서 너무 죄송해요. 당장 올라가자. 그렇게 저희는 10층으로 올라왔고 초인종을 누른 뒤 룸서비스라고 하고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제 남편이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증거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너 이 자식 완전 돌았구나. 조강지철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너 이런 놈밖에 안 됐던 거냐?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여유 있게 키웠더니 아주 끝까지 가는구나. 동물만도 못한 놈. 이놈! 아버지께서는 소리를 치시며 딱 위에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남편을 계속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상간녀의 모습도 다 찍었고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신 채로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오해요. 정말 아닙니다. 유미랑 애미는 남아있어. 이놈 오늘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정신 나간 놈, 아주 썩어 빠진 놈. 그렇게 문 밖에 서 있는 동안 남편의 비명소리만 호텔의 복도를 울릴 뿐이었고 중간중간 상간녀가 그만하시라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에 한숨을 쉬니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 정도로 쓰레기 같은 놈인 줄은 몰랐다. 밖에서 칭찬만 들리길래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 우리도 정말 깜빡 속았구나. 이혼하렴. 누구보다 빨리 이혼하렴.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께서 들어오라 하셨고 다 같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의 몰골은 처참했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들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널 두고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용서? 내가 널 왜 용서해? 엄마 같다며. 간섭하는 거 끔찍하다며. 이제 놔줄게. 혼자 잘 살아. 쟤랑 살던지 말던지. 그리고 이거 들어. 전화 녹음된 거. 너가 한 말 똑똑히 들어. 나 맨몸으로 얹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랑 결혼하는 대신 나한테 주셨어. 신혼집. 신혼집 내 명의인 것도 몰랐지? 이제 상간녀랑 어디 가려나? 개털되게 생겼는데? 상간녀 소송 제대로 하고 이혼하고 위자료도 다 저놈한테 받아가. 그리고 집은 유미 갖거라. 고생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볼낯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아버님. 자식 속으로 낳는 건 아니라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 다신 연락하지 마. 너 짐은 집 밖에 놔둘 테니 알아서 가져가던지 말던지. 내일 모레 버려버릴 테니.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나왔고 결국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진도 있었기에 상간녀 소송도 쉽게 가능했고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한 소송도 진행하여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다시 만나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집도 정말 저에게 그냥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에 대해 큰 자책을 하시길래 그러시진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과는 교회에서 종종 뵙고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전 남편을 완전히 개털이 되어서 술떡에 빠져 산다고 들었고 상간녀와도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심은 있는지 죄송하다고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모두 마무리를 하고 현재 부모님과 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다른 분들이 인생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라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도 제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30대 중반이니 할 것도 참 많더라고요. 사실 좋은 분과 호감을 쌓아가며 또 다른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거주 중인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뒷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딸아이가 보내자고 했어요.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아마 제 사돈이었던 여자도 이 사연 채널을 종종 들어서 자기 이야기인 줄 알 거예요. 저희 가족은 딸아이가 이혼을 하면서 호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나 딸아이의 직업이 노트북만 있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가능했죠. 저의 전 사위는 딸아이가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다른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딸아이가 집에 없으니 반찬이 부실할 것 같아 반찬을 싸들고 갔던 날 제가 그 몹쓸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와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뭐 잘한 일이라고 그 인간들이 엊그제는 양육권을 다시 가져와야겠다며 메일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너희가 한 짓이 잘한 짓인지 판결을 받아봐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한 인간들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야기 좀 잘 들어주시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것 하나 없는 입장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여보, 아이는 내가 키우게 해줘. 내가 당신이랑 자주 만나게 해줄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네가 뭘 잘했다고? 뭘? 무슨 자격으로? 10달 넘게 배에 품고 있었던 것도 우리 민이고 배 아파서 죽을 고생해가며 아이 낳은 것도 우리 민이야. 아이고, 내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어?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랑 고생해서 자식 낳은 자네 안사람 두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싶었어? 아이고, 뭐? 그런데 애를 키우겠다고?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아니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애가 잠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거지. 물론 그거 잘했다고 감싸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민이 임신했을 때 상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만했다고 생각해요. 사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이가 임신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애를 품고 낳고 한 건 민이가 맞지만 아이 성씨는요. 우리 핏줄이에요. 지울이 저희 집안 핏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키워요? 그건 아니죠. 애가 지울이 데리고 와서도 민이랑 자주 만나게 해준다고 말씀드린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민이나 이놈이나 아직 나이도 젊은데 더군다나 민이는 여자잖아요. 이혼했는데 거기다가 애까지 딸려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기가 쉽겠어요? 이거 다 저희도 민이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이 너도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흔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이혼하면 흠 잡히는 건 여자 쪽이야. 어머, 이 여자가 미쳤네.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하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찬물 좀 끼얹어줬어요.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아이고, 그래요? 민이 임신했을 때 띵띵 부어서 고생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그쪽 네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나 보네. 자네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자네까지 그랬으면 안 됐지. 하기야, 그럴 놈이었으면 애초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를 않았겠지. 이혼을 진행하면서 사위였던 그놈과 안사돈이라는 여자는 아이를 자기네들이 키우겠다며 저희 모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저희가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딸아이는 아직 몸도 제대로 안 풀렸는데 그런 일을 겪어야 했죠. 두 모자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해서 흠잡히는 건 여자다. 애 딸린 이혼녀 누가 좋아하겠냐. 우리가 애를 키워주마. 저런 식으로 마치 제 딸 아이를 위하는 척 말을 해댔습니다. 그냥 자기네 핏줄인 우리 손주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가 전부였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자꾸만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운 데에는 며느리인 제 딸아이의 몫도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양육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였지만 우리 딸의 엄마로서 저는 임신했을 당시의 딸아이의 모습에 대해 그 인간들이 외도의 원인이라고 짚는 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우리 민이는 애 갖는 거 무서워했었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쪽에 허구한 날 우리 민이 들들 볶으면서 언제 애 가질 거냐, 이러다 이씨 집안 배 끊기겠다. 아이고, 그놈의 이씨 집안 아주 대단한 집안 납셨어. 아주 대단한 집안 납셨어. 그렇게 애한테 임신 못한다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하더니만. 딸아이는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20대 중반,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요? 젊다고 표현하기도 뭐할 만큼 그냥 너무 어리고 예쁜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아이랑 사위였던 그놈은 2살 차이가 났어요. 또래끼리 만나 일찍 가정을 이뤘죠.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애들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봤자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딸아이 시댁 쪽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며 아이들을 월세로 시작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어느 부모가 내 귀하게 키운 딸이 월세로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다행히 저희 쪽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애들 집을 해줬어요. 명의는 딸아이 명의로 해뒀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치사해 보일 수 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쪽에서 돈을 많이 내고 아이들을 챙겨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돈 쪽이야 말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고마운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역시 여자는 가장 어릴 때 결혼해야 해. 우리 민이 너무 예쁘다. 오늘은 하객들이 전부 다 며느리 예쁘다고 나한테 어찌나 부럽다고 하든지. 이참에 신혼여행 가서 너희가 허니문 베이비만 딱 만들어 오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여자 나이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애가 똑똑하고 그렇다더라. 우리 현우 봐봐. 내가 일찍 낳아서 그런지 애가 영특하잖니. 우리 며느리 파이팅이다. 허니문 베이비 성공해서 오는 거야. 결혼식 그날부터 그 여자는 저희 딸한테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웬걸. 그 여자의 임신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했어요. 여기서는 저희 딸아이가 이야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는 직접 적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딸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약을 못 먹어요. 제가 어릴 때 한약 먹고서 구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는 한약도 못 먹고 청심환 같은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어머님이 저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뭘 못 먹기는 또 못 먹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이렇게 버리면 정말 아까운 거야. 내가 용하다는 데 찾아가서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는 지금 한 달 만에 이거 받아온 거야.
여기 한약이 왜 유명한 줄 아니? 시험관이고 뭐고 해도 임신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여기서 한약만 한 6개월 먹으면 바로 애가 들어선다잖아. 그러니까 먹고 구토를 할전적 이거 먹어라. 응? 그리고 어릴 때 그랬던 거라면서. 그럼 지금은 다 커서 괜찮을 거야. 얼른 먹어. 응?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인 딸입니다. 저희 엄마가 위에 적었던 내용처럼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결혼식 당일을 기점으로 저한테 임신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해왔어요. 어릴 적에 한약을 먹고서 구토를 했던 적이 있던 저는 그 뒤로는 한약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그 사람이 임신에 좋은 약이라면서 저한테 억지로 한약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당연히 먹자마자 바로 구토를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한약이 아깝다면서 또 구토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 한약을 다 먹어야 한다고 되레 화를 냈습니다. 저것도 폭력 아닌가요? 저는 그냥 먹었다고만 하고 그 한약을 다 버렸어요. 그때가 제 나이 28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제가 왜 한약까지 먹어가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임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죠. 얘 미니야, 너 나랑 잠깐 여기 앞에 미용실에 좀 가자. 저와 남편은 가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곤 했어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한 번은 시부모님과 이렇게 번갈아가며 식사를 했었죠. 그날은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던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동네 미용실로 향하셨죠. 미용실에서 뭘 할까요? 당연히 머리를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시기 적적해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용실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서 보니 젊은 여자들 4-5명이 미용실 내에 있는 마루 같은 곳에 줄지어 누워서 배에 침 같은 걸 맞고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침을 놔주고 있었죠. 아유, 너무 말랐다. 이러니까 애가 잘 안 들어서지. 현우 엄마 말이 딱 맞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현우는 체격도 좋고 한데 와이프가 너무 말랐다. 일단 저기 가방 내려놓고서 이 가운 입고 누워요. 저기 누워있는 언니들도 다들 임신하려고 여기 와서 나한테 침 맞는 거잖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우리 현우 엄마 부탁이라서 특별히 한 자리 빼놓은 거야. 지성이 엄마도 자기 며느리 데리고 온다는 거 내가 취소했잖아. 알지. 내가 자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요. 아, 우리 며느리 애 좀 잘 들어서게 자기가 침 좀 잘라줘. 애만 생기면 내가 여기 와서 팜하고 뭐고 다 할게. 응? 아니, 뭐해? 얼른 누워, 미니야. 내가 어렵게 부탁한 거야. 얼른 누워. 침 맞는 거야 뭐 어려운 것 아니니 일단은 누웠습니다. 저 말고도 맞는 사람들이 많기도 해서 뭐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별일이 생기고 말았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왜 사람을 그런 이상한 야미한테 데리고 가서는. 아우 진짜 지금 미니 피부 다 뒤집히고 난리 난 거 알아요? 아 됐어. 애 가지든 말든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야. 제발 좀 미니한테 그만해. 알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가지 말자고 한 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랑 식사하자고 미니가 얘기해서 그날 갔던 거야. 알아? 엄마가 하도 임신 거려서 애 원형 탈모까지 왔었어. 진짜 그만해. 한 번만 더 미니한테 임신 가지고 얘기하거나 불러내면 나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알겠어요?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침을 맞았던 저는 배를 시작으로 해서 온 피부가 다 뒤집히고 열감에 시달려 회사도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찜찜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 미용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놓았던 침을 뽑아서 알코올 솜으로 그 침을 닦고 다시 재사용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정말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몸이 예민했던 저는 직격탄으로 그 불법 시술의 피해자가 된 것이었죠. 그 일로 인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난리가 났었어요.
씁쓸하게도 저는 남편이 외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 몰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저한테도 그 남자는 그저 사람 좋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했겠죠. 참 착하고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아. 응? 아이 집안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아우 민이야.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응? 너무 축하해. 아이고 이렇게 쿵할 만한 거야. 너 언제 엄마 뱃속에 나와서 할머니 하고 불러줄래? 응? 그것 봐 엄마. 엄마가 닥달 안 하니까 임신 되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서 태교하고 할 거니까는 일절 간섭하지 마요. 내가 엄마 성격 알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무조건 민이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해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고 알았어. 아이 민이야. 너는 그저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만 있어. 응?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뱃속에서 애도 잘 자라는 거야. 난 너무 좋다. 응? 너무 행복해. 시어머니의 임신 압박이 사라지고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제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들은 잔치를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마냥 기뻐하시진 않으셨어요. 임신보다도 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그러셨겠죠. 장모님, 아직 얼떨떨하시죠? 아이, 그래도 저희 첫 아이 가진 건데 좀 좋아해 주세요. 네? 아유, 아이 생긴 거야 당연히 좋지. 두말할 것 없이 좋아. 그런데 나는 미니 애가 더 걱정이야. 가뜩이나 몸도 잘 붓고 해서 평생을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관리해왔는데 아유, 임신해서 몸 부어서 고생하는 여자들 정말 많거든. 나는 그게 먼저 걱정이 앞서네. 아유.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미니 옆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우리 미니 여왕 대접해주면서 제가 잘 돌볼게요. 아이고 그래. 이서방이 우리 미니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안 그래? 우리 미니 옆에서 잘 좀 돌봐줘. 물론 우리 이서방이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애 좀 잘 챙겨줘.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 서운하고 이런 거 진짜 평생 간다. 알지? 우리 딸 좀 잘 좀 부탁할게. 저는 수족 냉증에다가 툭하면 붓고 해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붓기가 뭔지도 모르고 퉁퉁하게 다녔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 몸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은 물론 운동까지 병행하며 어떻게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 몸인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임신후 저의 몸 상태는 제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임신 중독증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체중도 증가했고 붓기가 발생하였죠. 천만다행히 임신 중독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체질 자체가 그러해서 임신 후 그게 극대화로 발현된 것이었죠. 키 170에 체중은 50kg 후반에 유지했던 저는 8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의심이 많고 자격지심 때문에 남편을 들들 볶는 여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깜짝 파티 해주려고 예약한 숙소에서 두 사람이서 다녀온 거며 나는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내가 초대도 못 받은 거냐니까? 나는 지금 그 얘기를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언니랑 왜 연락했냐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봐. 왜 언니랑 포천에 갔다 왔냐니까?
그것도 언니 남편은 쏙 빼고 두 사람에게서? 미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래, 네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말로 너 깜짝 파티 해주려고 둘이서 그냥 현장 답사 다녀온 거야. 그게 다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 네가 의심하고 혼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 단 한 번도 없었어. 어? 그럼 그날 갔다가 당일에 오면은 되는 거 아니야? 1박?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설명해봐. 두 사람이 나 깜짝 파티 해주려고 현장 답사 겸 거기 갔다는 그것까지는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1박은? 1박은 어떻게 설명할래? 그건 뭐야? 뭐냐고? 아니, 그거는 나는 거기에 없었다니까. 소영이 누나랑 나랑 답사하고 나서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자기는 거기서 친구 불러서 1박하고 올 거라고 한 거야. 나 그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곧장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로 불려간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전화까지 했었잖아. 아니야? 미니야, 우리 그날 영상통화도 했어. 기억 안 나? 내가 회사 도착해서 당신한테 영상통화까지 했었잖아.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어?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쭉 자라와서 결혼했어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구해주셔서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의 동네 친구들과 남편도 가까워졌습니다. 그중에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네 언니가 있었어요. 어른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거의 같이 지냈죠. 그렇게 친한 언니와 남편이 함께 포천 펜션에 간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톡방을 보다가 말이에요.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두 사람이 펜션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추궁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를 위해서 출산 전 파티를 해주려고 간 거라고 했어요. 현장 답사를 다녀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뤄진 실랑이는 위의 대화 내용 그대로였고요. 제 입장은 이거였어요. 갈 거면은 언니 신랑도 같이 갔었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부 입장에서 아무리 서로 친하게 지낸다 해도 둘이서만 딸랑 펜션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계속 제 오해라고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라고 하고 저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왔죠. 야 미니야, 나 진짜 서운하다. 내가 설마 하니 참 이제 오해 풀렸어? 야 나는 그렇다 쳐도 현우가 서운할 것 같아. 이게 뭐야. 밤중에 내가 아줌마 집까지 불려오고 밤중에 제가 친정에 가서 울고불고 하니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언니 부부가 저희 친정집에 왔고 언니는 그날 자기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게 확인을 시켜줬죠. 사진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결국엔 당시에 제가 오해를 한 거로 정리되었어요. 저 역시도 사진에 통화에 언니네 부부까지 왔으니 더 이야기할 수도 없었죠. 남편의 직장 동료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몸은 띵띵 붓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오고 남편과 사이는 서먹해지고 임신 막달에 다다라서는 남편과 대화도 잘 나누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라고들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한 집에 살고 그 사람과 4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저는 그 과정이 좋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몸도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을 테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엄마가 당신 사이의 외도를 그대로 목격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되었죠. 남편 외도 목격의 과정은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들려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사실적일 것 같아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제 남편이고 저희 부모님의 사이였던 그 인간의 외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서방이 전화를 안 받네. 야근 있고 하는 거 이제 그 프로젝트 정리되었다고 하지 않았었나? 너한테 다른 말 없었어? 아니, 나한테 다른 말 없었는데. 아마 그 사람 이번에 프로젝트 준비하고 나한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피곤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주말인데 무슨 출근을 해. 아마 늦잠 자고 있을 거야. 뭘 이렇게 많이 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다 했네. 아유, 진짜 이런 장모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야. 아사더니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 이서방 얼굴 보니까는 살이 쪽 빠져서 영 안쓰럽더라. 내가 오늘 반찬 주면서 집에서 그냥 좀 쉬라고 할 거야. 이서방도 좀 쉬어야지. 평년에 회사 갔다가 너한테 왔다가 아주 몸이 나만하질 않겠더라. 일단은 이모한테 와달라고 했으니까 이모 오면 이모랑 같이 좀 걷고 그래. 너도 좀 회복해야지. 다녀올게. 네, 다시 제가 이야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딸아이가 출산하고 난 뒤 저는 더욱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사업에서 저는 잠시 빠졌죠. 딸아이를 챙기랴 사위를 챙기랴 정신없이 지냈거든요. 착하고 순한 사위가 불평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지낼 걸 알았기에 저는 제가 나서서 반찬을 해다 주고는 했습니다. 사위도 참 잘했어요. 잘하는 거로만 알았죠. 눈구렁이 같은 그놈은 저희를 철저히 속인 채 뒤로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임신 막달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울며 집에 찾아왔던 그날 밤, 저희가 부모로서 현명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놈 말에 휘둘려 그 상황을 대충 넘긴 그것이 후회됩니다. 현명하지 못하게 내린 판단의 결과가 그렇게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살다 살면서 내가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남도 아닌 사위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자나 보네. 딸아이한테서 받은 잠금장치 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는 사이에 신발이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여자 신발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딸아이의 신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의 신발이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아주머니. 그게 혹시 기억들 하시려나요? 사위가 저희 딸아이 깜짝 파티 해준다고 단둘이서 포천에 갔다가 난리를 나게 했던 딸아이와 친한 동네 언니 말입니다. 그 애가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집인 것 마냥 편한 차림으로 말이에요. 전날 술을 마셨던 건지 부수수한 몰골로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다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대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가 상황 파악을 했죠. 내가 지금 사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주머니, 그게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랑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현우랑 바로 헤어질게요. 민희 눈에 띄지 말라고 하시면 저 죽을 때까지 눈에 안 띌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놈은 어딨어? 이현우 어딨어? 나오라고? 어딨어? 이 망할 놈의 자식. 이거 어딨어? 어딨냐고. 애 엄마는 산후조리하면서 촌몸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애 아빠라는 놈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 그것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와. 어디 있느냐고? 개판이었습니다. 상강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고 저는 이미 이성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위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도 아니고
사위라는 놈이, 그것도 우리가 해준 집에서 내 딸은 산후조리 한다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제가 고성을 지르고 상간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사위란 놈은 그제야 안방에서 부스스하게 기어나왔어요. 숙취 때문인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나오고 있었죠. 뭐야. 집에 들어왔어. 소리 좀 줄여. 머리 아파. 아파. 뭐야. 장모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꼴의 사위라고 내가 반찬 싸들고 왔네. 응? 아이고,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나? 그래, 뭐라고 얘기할 건데? 얘기 한번 해봐. 어떤 개소리로 변명이 납치고 떠들어댈 것인지 내가 한번 드러나보자. 응? 드러나봐. 얘기를 해봐.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응?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개고생해가면서 미니 개가 애 낳고 몸 푸는 동안 자네는 자네 부인이랑 아들아이 들어올 집에서 외간 여자 끌어들여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그렇게 다른 년이랑 놀아나 놓고는 조리원 와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우리 미니 위하는 척 한 거냐고. 대답을 해봐. 말 그대로 열불이 터져 나와서 속이 뒤집힐 것 같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그 나이 먹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로 속 뒤집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었죠. 제가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때 사이놈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놈을 사이라고 알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안면이 싹 바뀌어서는 인상을 팍 쓰고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리고는 제가 싸들고 온 반찬통을 쳐다보다가 저를 보더군요. 누가 반찬 필요하대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언제 반찬에다 달라고 했어요. 장모님,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시면 안 되죠. 일단 돌아가세요. 저 바쁘고요. 할 일도 많습니다. 아이고, 바빠? 할 일이 많아? 뭐 바람 피우느라 바쁜가? 이 쌍수 없는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뻔뻔한 건데? 응? 그만 가시라고요. 이혼을 하던 뭘 하던 저랑 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나가세요. 지금 이게 대체, 아니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함부로 들어오시게는. 그리고 지금 뭐가 상황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미니 없으니까 집안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 현우야? 내가 너 오기 전에 이미 다 말했어.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줌마, 저 이 사람이랑 바로 헤어질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도 얼른 죄송하다고 빌어. 뭘 잘못했다고 자꾸 큰소리 치는 거야. 너 때문에 일 복잡하게 되면 책임질래? 나 이혼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아이고, 가관이었습니다. 삼이라는 놈은 그 자리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상간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도와주려고 온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상간녀 입을 통해서 그것들이 바람을 피우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저 가소롭고 웃음만 나왔죠. 상간녀인 그 여자는 사이놈한테 입 다물고 너도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겨요. 가정도 있는 것들끼리 만나서 연애질 할 때는 좋았겠죠. 이렇게 남한테 들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막상 들키고 나니 내 가정은 무조건 지켜야겠다면서 저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제 앞에 사람 2명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짐승 2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발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엉엉 우는 그 여자애가 너무 싫었어요. 네가 어떻게 미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 너희들이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자랐었어.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네가 미니랑 같은 대학 다녔을 때 그때도 우리 미니가 뭐 성적 안 되는데 교수한테 아부 떨어서 장학금 받은 거다 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문 내고 다녔을 때도 그때 내가 너한테 쫓아가서 너 두들겨 팬다는 거 그거 우리 미니가 말렸었어. 네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마 속상해서 그랬을 거라고. 언니 상황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어? 너는 어떻게 평생 우리 미니 돼서 뒤통수 나치고 하다 미니 남편인 저 자식이랑 바람까지 피우냐? 응? 네가 어떻게 이래? 뭐?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너는 그게 나한테 핫소리냐? 나한테 그런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이번은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네 남편이고 네 엄마한테고 네 자식 학교고 뭐냐? 내가 아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 천하의 나쁜 년. 너는 나쁜 년이야. 알아? 상간녀인 그 아이는 우리 딸아이에게 열등감도 참 많이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딸아이한테 열등감을 많이 가졌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대체 왜 우리 딸아이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그 상황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온 집안을 휘저으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요. 그저 머릿속에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살해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딸아이한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건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죠. 딸아이가 처음 저희에게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찾아왔을 때 그때 부모로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지 못했으니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나 이혼할 거야. 어차피 그 인간이 엄마 했던 짓 보니까 합의 이혼으로 절대 안 끝나 이거. 나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자식한테 위자료 다 받아낼 거고 우리 지율이도 내가 키울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야 하는데 내가 이런 꼴을 보이고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나 이혼하고서 더 잘 살 거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 진짜 잘 살게. 이혼하는 것도 씩씩하게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 잘 살 수 있어. 딸아이가 저희보다 더 씩씩했어요. 이혼 소송할 각오도 되어 있으니 바람을 피운 그 자식한테서 위자료며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모조리 가져오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아이를 낳고 엄마 된 딸아이는 더 저희의 딸일 뿐 아니라 강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엄마 말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위자료는 뭐 얘가 유책 배우자인지 뭐 유자차인지 아무튼 애가 바람 피운 거로 이혼하자고 지금 걸어서 위자료는 뭐가 됐든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요. 위자료 줄게요. 그리고 뭐 집이라고 해봤자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거 그쪽 네들이 한 거니 그대로 가져가시고 우리는 지율이만 우리한테 주면 돼요. 애는 아이 아빠가 키워야죠. 안 그래요? 우리 집안 핏줄인데 우리가 키워야지. 위자료 재산 그거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인간적으로 애는 양보해야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뭘 가져요? 지율이가 물건이에요? 지율이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생활 도중에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사람이 애를 키우면요? 저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도 다시 바람 안 피울 거라는 보장 있어요? 저는 절대 싫어요. 우리 지율이 이 여자 저 여자한테서 엄마 소리하고 자라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우리 지율이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러게 그놈이 핏줄인지 뭔지 지키고 싶으셨으면 아드님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그러셨어요? 더 할 말 없으니까 더 이상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딸아이는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똑부러지게 자기 이야기를 했고 아이를 지켜냈어요. 이혼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저희 딸아이가 양육권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못 가져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비, 엄마 현나. 지우라, 할머니 할아버지 해봐. 할미 할비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지우리 헬로도 배웠어?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딸아이의 이혼 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손주아이는 이곳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말도 곧잘 한답니다. 영상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우리 귀여운 손주 영상도 함께 보낼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귀여운 우리 손주 자랑하느라 저나 남편은 여간 바쁜 게 아니랍니다. 딸아이도 이곳에서 열심히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죠. 커다란 시련을 겪은 뒤 저희 가족들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심도 없고 뻔뻔했던 딸아이의 전 시댁 인간들 어떤가요? 최근에는 양육권을 다시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인간들한테 쓴소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이고 올해로 결혼 생활은 16년째입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며 다른 엄마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지만 16년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로 남은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마 저처럼 결혼 생활 어지간히 하신 분들 중 마음속에 맺힌 일 하나 정도 없는 주부님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속 썩이는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고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시가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와 결혼 초반부터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본인은 절대 자식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다던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다들 나이 들고 아프면 자식 도움 받기도 하고 기대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신이 큰 소리 치던 거와 다르게 귀한 아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남편에게 미안한 일입니다만 저는 지금 어머니를 안 보고 삽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부터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감인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밀어붙였으니 결혼한 거지 만약 남편이 중간에서 우유부단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니 결혼은 허락하셨는데 결혼한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허락한 걸 마치 큰 자비라도 베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 후 10계명처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저에게 명령하듯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친정에서 어찌 배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 안부 묻고 서로 챙기는 건 기본으로 가르쳤던 거다. 서로 안부 묻는 건 기본이니 기본은 지키도록 하거라. 기본은 지키라는 말에 저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안부 묻는 걸 제가 어찌하면 기본을 지키는 걸까요, 어머니?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을 전화해서 네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이고 제사고 시댁 행사에 안 오려고 한다지? 나는 그런 거 없다. 미리 말하지만 전 국민 다 아는 김장철에는 며느리인 네가 와서 김치도 달라고 하거라.
아들이 내가 한 김치 말고는 잘 안 먹는 거 너도 알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당연한 거지만 말대꾸는 하지 말거라.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른인데 누구보다 내가 자식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 알 거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는 일절 하지 말거라. 차라리 내가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할 말 있으면 해도 좋아. 불편함이 있으면 속마음 터놓고 말하거라. 알겠니? 아마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야. 나는 네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에 와서 시간 보내라. 휴일마다 매번이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어머니? 예. 너 내가 조금 전에 말대꾸 하지 말라고 한 거 잊었니?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전 국민이 아는 김장이라는 것도 웃기고 안부를 물으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 안부를 물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아들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던 새댁 시절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따지고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분고분 대답은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결혼 초에 그 일이 저의 고된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안 보고 살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제가 시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는 거 이해해 주었고 저도 그 점은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 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정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빠 돌아가시고 저와 그 당시 고3이었던 남동생까지 공부를 시키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저 시집 갈 때 혹시 친정아빠 없다고 과시당할까봐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정성 들여가며 결혼 준비도 도와주셨던 친정엄마입니다. 저와는 당연히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남동생까지 다 결혼시키고 나서야 엄마는 한숨 돌렸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경제활동 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저희 집이 아주 못 산 건 아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엄마 명의의 아파트도 있었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꽤나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만 돈 들어갈 일이 한창 많을 때라 엄마가 놀 수만은 없어서 일을 하신 거고요. 저 역시 알바랑 과외 해가면서 학비 보탰고 동생 군대 갔을 때는 취업에 성공해서 대학 학비 보태주고 남동생 학교 졸업도 시켰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기도 했고 하도 아들 하시며 잘난 척을 하시길래 저희보다 훨씬 형편도 좋고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란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 듣고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나한테 솔직히 당신한테는 감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내가 사실 오래 같이 산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어머니가 가출하셨다가 나 대학 가서 아빠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집에 들어오신 거거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술도 많이 하셨고 어머니랑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 아버지가 엄마 가출하신 거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어머니도 집 나가시고 나서 나랑 동생한테 따로 연락하신 적은 없어. 전혀 몰랐어. 나는 당신 어머니가 하도 당신이랑 도련님을 애지중지하시길래 엄청 귀하게 컸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 기댈 곳이 없었겠네? 그래도 할머니가 나랑 동생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된 거지 뭐.
엄마한테 그때 일을 사과받은 적은 없어. 가끔 생각하면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인 걸 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넉넉지 않아도 저는 친정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았던 애틋한 기억이 있는 반면 남편은 자기 엄마와 그런 애착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아들 결혼에 이런저런 간섭까지 하면서 며느리 욕심내고 아들을 챙기시는 건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자신도 본인 편하자고 집 나갔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되어서야 자식들 앞에 나타나신 거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건 참 많더라고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응당해줘야 하는 것들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 울타리가 필요한 나이에 자식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시어머니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식이 살아가면서 습득해야 할 사회 경제적으로 알려주고 도움이 돼줘야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령 대학교 때 학비 지원 당연히 없었고요.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결혼 직전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할 때까지 어쨌든 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절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에 대해 기대나 바라는 건 일절 없어 보였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모든 중요한 사항은 저랑 의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의논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엄마와는 성인 돼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자랐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마치 남편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인 것처럼 엄청 아들 요새를 하셨던 겁니다. 저 같으면 아들에게 미안해서 뭐 바라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